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종찬 대표님 또 김미연 소장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MBS 결과입니다만 44%를 기록했던데 지금 6월 한 달 동안은 40%대를 유지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갤럽조사에서는 38%로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전체적인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통령 이제 한 37에서 43% 사이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코로나 백신 접종입니다. 제가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졌는데 한편 이제 한국갤럽에서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부정평가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어느 쪽을 더 평가의 기준으로 삼느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동산 정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은 40% 내외의 긍정 평가는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 내외가 된다면 차기 대권 또 대선 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적어도 여권 후보들에게 불리하지는 않는 네. 그런 지지율로 보입니다. 국정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 김 소장께서는 어떤 것을 봅니까? 저는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달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이번 7월 달은 좀 원활하지 않거든요. 백신 접종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에는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상당히 30% 후반대에서 40% 초반에서 출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 부정적인 평가가 아직까지는 50% 초반,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배종찬 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대권 재창출에는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저는 뭐 이 부동산 문제가 조금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차기 대권 지지율에도 저는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선 주자 지지율 흐름을 보면요. 네. 지난주 두 분 다 출마 선언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 역시 이제 양강구도에서 혼전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지율 흐름 안에 어떤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장모가 또 법정 구속되기도 했고 이른바 이제 엑스파일과 관련돼서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해명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ING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쉽게 잘 바뀌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혼전이 있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양강 구도를 지금 당장 무너뜨리냐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것 두 가지 정도는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입당 여부가 있고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지 여부.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엑스파일인데 여기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장모와 관련된 내용인데 장모가 구속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지율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계층인 중도층과 MZ세대의 평가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긍정적이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전 총장과 관련해서 사실 장모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다음 적어도 윤 전 총장이 시간을 계속 끌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과 비교한다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됨으로써 선긋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인식도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평가의 이 현상 자체는 진행 중으로 봐야 됩니다. 네. RN서치에서요.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이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다. 48.5% 나왔던데 이거는 향후 대선 주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저는 영향이 아주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시작해야 된다. 차라리 네. 대권 주자 조사는 이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랜서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양 후보의 격차가 6% 이상 나는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윤석열 총장의 이제 출마 선언만 상당히 좀 반영이 된 조사였습니다. 네.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반영이 된 조사는 다음 주가 돼야만이 조금씩 나올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어디 한 곳에서 나온 것 같던데. 네, 글로벌 리서치에서 리서치인가요?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8%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네. 그게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요. 조사 기간이 30일부터 7월 2일까지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 후보의 그 출마 효과만 반영이 된 조사다. 네. 장모의 법정 구속은 아직까지 반영이 100% 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양 후보의 출마 효과만 가지고도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선 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출마 선언에서도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양자 대결 결과가 다른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자 대결이 ARS,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랜서치 조사와 같은 이 자동응답의 조사에는 대체적으로 이 윤석열 전 총장 또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자 대결 붙여보면 윤 전 총장이 대체로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온 이 가상 양자 대결, 이재명 지사가 더 높게 나온 조사 결과가 면접원이 직접 하는 면접원 조사라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권까지 포함이 된 이 반응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대목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선 출마하면 보통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물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엑스파일이라든가 장모의 법정 모속 이게 컨벤션 효과를 막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인지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미 선반영된 거죠. 네. 왜냐하면은 어떤 후보가 구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한 정치적 이벤트가 인물이나 정당에 큰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때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는데 네.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총장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자주 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미 반영될 건 다 반영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만으로 또 비대면 온라인 기자 간담회만으로 지지율이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곡점보다는 앞으로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입당 여부 또 이제 엑스파일에 대한 의혹 해명 그리고 이미 이제 민주당은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 경선 토론회와 두 번의 경선 면접단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또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이재명 지사를 공략하느냐 이 부분이 더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도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출정식 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그것도 상황도 대비가 네. 되는데 지지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네. 조사 결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 후보의 출마가 다 반영이 된 조사인데 그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으로 가상 대결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8%포인트 앞섰다고 한다는 것은 이 양 후보의 그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면은 이재명 지사 쪽이 좀 컸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에서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좀 약간 큰 그림을 원했다면 비전이라든가 향후 본인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그림 같은 거를 원했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부정부패에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본인이 처음으로 선임한 대변인이 이제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지금 검찰 이제 입건이 된 상태고 여러 가지 또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말한 그 비전과 이 현실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뭐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여론조사는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다. 지금부터 나오는 조사가 이제 저는 매우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동안 이제 약점으로 거론됐던 네. 욕설 파문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인데 그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상황을 보니까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그만큼 중도층이나 MZ세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오히려 질문을 처음 받을 때나 아니면 질문을 받기 전에라도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형수 욕설 파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털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네. 이제 경선 과정 그리고 본선에 가게 되면 형수에게 이 정도의 욕설을 할 수 있느냐, 인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형수, 그다음에 이제 지 이렇게 나오는데 기는 바로 이제 기본소득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해명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토론회에서도 계속 기본소득은 다른 후보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더 좀 여유롭고 설득력 있고 공감력 있는 해명이 필요는 해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인데 네. 이 이재명 지사가 노리는 이제 지역적 이 전략은 일종의 신지역주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향인 경북으로부터도 안동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으로부터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호남에서 이제 세기를 박는 전략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역주의 조장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잘못 알고 그런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TK 지역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호남의 지지율을 매연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당 9명 후보 TV 첫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제 6명으로 줄이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어느 분들이 탈락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동안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2명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6등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6등을 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밑에 후보 3분이 지금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후보 간의 단일화 합종 연행도 네네. 한창인데 그것도 경선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뭐 영향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뭐 아까 출연하신 이 후보와 그리고 정세균 후보 간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단일화 논의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6번째 주자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저는 자칫하면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더 의외의 인물이 좀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제 네. 사표를 냈고 대선 도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 뭐 플랜 B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의 그 대체제라든가 어떤 새로운 변화의 그런 공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과거의 인물 중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전공이고 판사 출신이고 감사원장을 역임한 것까지도 갖고 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층들과 윤석열 전 총장이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색깔이 다르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선 후보 그러면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인데 다른 이념 기반의 자기 지지층을 가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역 기반으로 따지면 PK 출신이라고 하는 또 지역적인 기반도 이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역할이 윤석열 전 총장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 이 대체제로서 또는 대체제를 떠나서요. 중요한 게 결국 이 경선은 흥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하게 되는 경우에 일종의 매기 효과 또 자극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보면 참 9명이기 때문에 경선 흥행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집중도가 떨어지죠. 예, 아무래도. 제 개인 생각에는 우리 정훈갑 앵커께서 이 토론회를 이끌으신다면 상당히 흥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는 일단 말씀을 기본적으로 국민 50%, 당원 50%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는 앞서고 있는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도는 포함이 될 거예요. 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세균과 이광재 두 사람은 단일화 한다고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토론회에서 중요한 건 주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주목을 받냐? 1위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세대 차이와 좀 더 지지층을 구분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은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용진을 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 김두관, 또 최문순, 양승조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는 피 튀기는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요.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때리게 나서는데 홍준표 의원의 움직임은 야권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 다자대결에서 보면 지금 2위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 2위를 하는 데는 역선택이 상당히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그 호남에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금 이런 SNS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층 결집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된다면 이렇게 시간 끌다가 잘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뭐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대체제를 지금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상당히 범야권 주자들, 지금 상당히 지금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는 범야권 주자들, 예를 들자면 유승민, 홍준표 의원들이 상당히 좀 주목도를 받으면서 지지율 상승도 약간 지지율 상승도 상당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네. 전 총장 입당 문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어제 권영세 위원장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입당 시기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들이 뭐 일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같은 점들이 과연 윤 전 총장 지지율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또 네. 시기를 그렇다면 8월 이후와 그 이내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 그 점에 대한 진단이 궁금합니다. 빨리 합류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 전 네. 총장이.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의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 전 총장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뤄야 될 명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3당으로 가든지 제3정당 창당을 하든지 빅텐트 따로 외연확대의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안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인데 계속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면 지지율도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미래입니다. 네. 이게 선점 효과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그래도 당에서 홍준표 의원 등 나를 흔들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중진들이 나를 흔들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선 후보라는 것은 그만한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얻는 반사 이익은 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체적인 지지율 형성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미루는 명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다는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 요구도 상당히 맞닿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당이 빨라질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왜 한 자릿수 후보들이 지지율 앞으로 향후에도 주목을 받을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 야권 국민의힘이나 또 더 넓혀 보면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가라앉아야 이 다른 후보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후보들은 일종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네. 캐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선거공학적인 용어로는. 근데 이걸 돌파하려면 토네이도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판을 뒤엎을 정도의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의원 좀 색깔이 다를 수가 있고 결이 다를 수가 있고 나머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재인 정부 인사가 야권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적합하냐라는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던데 거기에도 의미 있는 뭐 지표들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36%로 나왔고요. 네.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29% 그리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7%가 나왔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 중 10명 중 한 4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는 거는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이런 응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가상 대결에서 유보층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물어봤을 때 유보층의 약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에게서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엑스파일이 영향이 있냐 없냐고 물어봤을 때도 유보층에서는 가상 대결에서 유보층에서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60%가 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ARS 조사냐 면접 조사냐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되는 ARS가 됐든 뭐 일반 면접 조사가 됐든 간에 상당히 판이 흔들리는 조사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야권 후보들이 지금은 상당히 지지율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이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진짜 민주당 대선 주자들 앞서 얘기했듯이 TV 토론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경선 흥행이나 굉장히 숙제잖아요.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변인단 뭐 토론 벨트도 시작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또 흥행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인지 문제인데 이 경선 흥행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선은 역시 사람입니다. 네네.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 경선 흥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냐 내용이냐 후보냐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내용의 문제입니다. 토론회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거나 또 흥미와 동떨어져 있으면은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이 주목도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는 앞으로 남아 있는 세 차례 토론에 고민이 필요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이 바깥에 있으면은 주목도를 높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현 전 감사원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까지 어떻게 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서서 이제 8월, 9월 넘어가면 이제 대권의 시간입니다. 대선 후보의 시간이거든요. 이걸 얼마만큼이나 이준석 대표가 잘 조율할 수 있을까? 관리를 하고 흥행 마스터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당 지지율의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7월 장마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올 여름에는 없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